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소리 없이 많은 것을 무너뜨린 이야기입니다. 나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한숨이 나온다.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들을 되짚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시간들은 단순히 과거가 아니다. 그것은 현재의 나를 만든 상처이며 앞으로의 인생을 규정할 경험이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누군가는 내 모습을 보며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을 테니까. 누군가는 내 딸처럼 아버지 없이 자라는 일을 피할 수 있을 테니까. 누군가의 부모님이 나의 어머니처럼 자식의 짐을 짊어지는 일을 피할 수 있을 테니까. 나는 보통의 남자였다. 특별하지도 못나지도 않은, 다만 약했을 뿐이다. 나는 1990년대 초반에 태어났다. 시대적으로는 IMF 위기를 겪으면서 성장했던 세대다. 나의 아버지는 쓰레기 수거 차량 운전사였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6시경에 일을 마쳤다. 무거운 일이었고 깨끗하지 않은 일이었지만 아버지는 묵묵히 일을 하셨다. 어머니는 동네 작은 식당에서 일하셨다. 아침 10시에 출근해서 밤 11시경에 퇴근했다.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손님들을 응대했다. 주말도 거의 없었다. 법정 휴일도 거의 없었다. 식당은 365일 문을 열었고 어머니는 365일 일을 하셨다. 두 분을 합치면 월급은 대략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였다. 1990년대 후반의 물가를 감안하면 그것은 중산층의 하층에 해당하는 수입이었다. 우리는 빈곤하지 않았지만 부유하지도 않았다. 우리는 그저 생존해 나가는 가정이었다. 우리가 사는 집은 전셋집이었다.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30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방 2개, 작은 거실, 그리고 부엌이 있는 평범한 아파트였다. 그곳이 내 유년 시절의 전부였다. 어린 나는 그곳이 얼마나 소중한 집인지 몰랐다.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게 그 집을 유지했는지 몰랐다. 나에게는 그저 당연한 공간이었다. 밥이 나오는 공간, 자는 공간, 있어야 할 공간이었을 뿐이다. 초등학교 때 나는 평범했다. 성적도 중간 정도였고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았으며 특별히 두드러진 능력도 없었다. 학교에 가고 숙제를 했으며 친구들과 놀았다. 부모님은 나의 교육에 신경을 썼다. 학원을 보내려고 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그래서 나는 학원을 다니지 않았고 엄마표 수학, 아빠표 국어를 배웠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나는 점점 부모님에게 무관심해졌다. 청소년이 되면서 독립성을 갈구했고 부모님의 관심을 피했다. 어머니가 공부해라고 말씀하면 나는 알았어. 그만 말해라고 대답했다. 아버지가 어떻게 지내? 라고 물으면 나는 뭘 물어봐? 라고 반발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은 무례함이었다. 하지만 당시에 나는 그것이 독립이라고 생각했다. 중학교 3학년 때 나는 처음으로 부모님의 경제 상황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친구들이 좋은 옷을 입었고 최신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나는 형 손아래 옷을 입고 공짜로 받은 중고 핸드폰을 사용했다. 우리 집이 왜 가난해? 그렇게 물었을 때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던 것을 기억한다.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냥 침묵했다. 후에 나는 알게 되었다. 부모님은 나의 그 질문으로 인해 얼마나 상처를 받으셨는지. 당신들이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었는데 자식이 가난함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이 얼마나 슬펐는지. 하지만 그 깨달음은 너무 늦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나는 변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타락했다. 고등학교 1학년, 나는 처음으로 담배를 피웠다.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친구들이 피우는 담배를 보며 나도 한번 해봐야 하나? 라고 생각했다. 담배는 나의 첫 번째 중독이었다. 처음 피웠을 때는 끔찍했다. 기침이 나왔고 어지러웠다. 하지만 3일 후
나는 담배가 없으면 불안해졌다. 일주일 후 나는 하루에 한 갑을 피우고 있었다. 부모님은 알았을 것이다. 옷에서 담배 냄새가 났고 나는 자꾸만 밖으로 나가고 싶어 했다. 어머니는 한 번 물었다. 너 담배 피니? 나는 아니야 라고 거짓말했다. 아버지는 물어보지 않으셨다. 그 거짓말과 침묵이 나의 인생을 얼마나 바꾸었는지 모른다. 담배 다음은 술이었다.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과 노래방에서 음주를 했다. 처음엔 맥주 한 잔이었다. 그 다음은 소주였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머리가 맑아지고 그 감각이 좋았다. 술을 마시면 나는 용감해졌다. 억압된 감정들이 풀렸다. 부모님에 대한 불만,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사춘기의 모든 감정들이 술 몇 잔으로 사라졌다. 어머니는 나의 변화를 눈치채셨다. 하지만 당신은 개입하지 않으셨다. 아마도 당신은 자신의 힘으로는 나를 돌릴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당신은 이미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고 있었고 피곤했을 것이다. 내 타락을 막을 여력이 없었던 것이다.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나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부모님의 감시에서 벗어났고 내 시간을 내가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도시,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환경, 모든 것이 신선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도박을 만났다. 정확히는 처음 만난 것은 아니었다. 중학교 때 친구들과 몰래 작은 내기를 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놀이 수준이었다. 대학교에서 만난 도박은 달랐다. 고등학교 선배들이 대학가 근처의 카지노를 자주 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처음엔 그저 호기심이었다. 카지노가 뭐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자주 가지? 대학교 1학년 겨울방학, 친구 하나가 나를 초대했다. 우리 한번 카지노 가볼까?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쉽게 따라갔다. 당시 내 생각은 단순했다. 그냥 재미있는 경험을 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것처럼. 그것은 큰 실수였다. 내가 처음 들어간 카지노는 강원도의 한 리조트 카지노였다. 친구들이 여행 삼아 가자고 했고 나는 그렇게 따라갔다. 가는 길에 나는 많은 것을 기대했다. 화려한 조명, 신나는 음악, 그리고 돈을 버는 경험. 카지노에 들어가는 순간 나는 다른 세계로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화려한 조명, 금소금이 나는 슬롯 머신, 그리고 딜러들의 차가운 눈. 모든 것이 매력적이었다. 친구가 나에게 설명했다. 여기서는 바카라나 룰렛, 블랙잭 같은 게임을 할 수 있어. 운이 좋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돈을 번다. 그 말이 내 귀에 맴돌았다. 돈을 번다. 그렇다면 일을 해서 버는 돈이 아니라 게임을 해서 번다. 그것이 가능한가? 친구는 나에게 100만 원을 빌려줬다. 자, 이 돈으로 시작해봐. 재미로 나는 그 100만 원을 들었다. 손에서 땀이 났다. 심장이 쿵쿵거렸다. 나는 바카라 테이블 앞에 앉았다. 뱅커 승리를 외쳤다. 딜러가 카드를 펼쳤다. 뱅커 승리. 나는 100만 원을 벌었다. 그 순간의 희열을 나는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심장이 폭발할 것 같았다. 손이 떨렸다. 뇌에서는 엔도르핀이 분출했을 것이다. 나는 그 느낌에 완전히 빠져버렸다. 한 판 더 해보자. 한 판이 10판이 되었다. 10판이 100판이 되었다. 나는 시간 감각을 잃었다. 밤이 언제 새었는지도 몰랐다. 친구들은 이미 자러 갔고 나는 여전히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결과는 참담했다. 나는 처음에 벌었던 100만 원을 모두 잃었고 추가로 200만 원을 더 잃었다. 친구에게 300만 원을 빌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오로지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만 가득했다. 대학교로 돌아온 후 나는 도박에 푹 빠져버렸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도박이 나를 완전히 집어삼켰다. 나는 학교를 빠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한 주에 하루 정도였다.
그 다음은 이틀, 사흘, 일주일. 결국 나는 대면 강의를 거의 다 빼버렸다. 온라인 강의만 들었고 시험 기간에만 학교에 나타났다. 왜 그렇게 했을까?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나는 시간제 일자리를 시작했다. 편의점, 치킨집, 카페, 어디든 갈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다녔다. 월급을 받으면 나는 즉시 도박장으로 달려갔다. 그곳에서 돈을 잃고 또다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다. 이 악순환은 계속되었다. 도박장으로 갈 때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번엔 다를 거야. 이번엔 꼭 이길 거야.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하지만 매번 나는 졌다. 때로는 크게 졌고, 때로는 조금만 졌다. 하지만 항상 졌다. 그런데도 나는 다시 갔다. 왜? 그것이 바로 중독이다. 중독은 논리가 아니다. 중독은 욕망이다. 중독은 강박이다. 도박에 빠지면서 나는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시작했다. 처음엔 작은 거짓말이었다. 엄마, 요즘 공부하느라 바빠. 실제로는 도박장에 가 있었다. 아버지, 선배들 때문에 밤을 새워야 해. 실제로는 도박판에 앉아 있었다. 친구들이랑 이벤트를 하고 있어서. 실제로는 한 명의 친구, 나와 함께 도박에 빠진 친구와 도박장에 있었다. 거짓말은 쌓였다. 층층이 쌓인 거짓말들이 내 위에 짓눌렀다. 나는 그 무게를 느끼고 있었지만 동시에 거짓말을 멈출 수 없었다. 왜냐하면 진실을 말하면 부모님은 나를 혼내실 것이고 나는 도박을 그만둬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대학교 2학년이 되면서 나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시간제 일자리의 월급으로는 도박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없었다. 게다가 이미 빌린 돈들이 있었다. 친구들에게 빌린 돈들이 처음 빌린 것은 같은 학과의 한 친구에게였다. 그 친구는 부유한 가정에서 온 학생이었다. 용돈도 넉넉했고 항상 여유로워 보였다. 야, 잠깐 5만 원 빌려줄 수 있어? 그때 나는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내일 받는 알바비 중에서 갚으면 되겠지. 하지만 내일 받는 알바비는 도박판으로 들어갔다. 친구에게 갚기 위해 나는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렸다. 또 다른 친구에게. 그 친구는 좋다고 웃으며 빌려주었다. 괜찮아. 천천히 줘. 그 친절함이 나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한 달 후, 나는 한 친구에게 5만 원, 다른 친구에게 10만 원, 또 다른 친구에게 7만 원을 빌렸다. 총 22만 원. 그리고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다음 달에 꼭 갚을게. 나는 매번 같은 말을 했다. 그리고 매번 거짓이었다. 도박에 빠진 사람의 심리는 독특하다. 돈을 잃으면 그 돈을 다시 따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치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역전의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나도 그런 마음으로 더 많은 돈을 빌렸다. 100만 원을 빌리면 도박판에서 그 100만 원을 2배로 늘려서 50만 원을 갚고 50만 원을 따자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다음과 같았다. 100만 원을 가져가서 50만 원을 잃고 나머지 50만 원으로 계속 도박을 해서 그것마저 잃어버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내가 떨어진 50만 원을 다시 따야겠다고 생각했다. 결과적으로 더 많은 돈을 빌리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가장 많이 빌린 친구에게는 어느 시점에 수천만 원을 빌렸을 것 같다. 정확한 액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마도 내가 의도적으로 잊으려고 했을 것이다. 그 액수를 직시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나의 일상은 도박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제일 먼저 스포츠 경기 일정을 확인했다. 축구, 야구, 농구, 어떤 경기든지 좋았다. 나는 그 경기에 도박을 걸었다. 시간제 일자리에 가면 나는 일을 하면서도 경기 결과를 기다렸다. 휴식 시간이면 나는 휴대폰으로 베팅 사이트를 확인했다.
경기가 끝나면 나는 설렘 또는 절망감을 느꼈다. 저녁에는 도박장을 간다. 일을 마치고 카지노에 들어간다. 밤새도록 앉아 있는다. 아침 5시, 6시가 되어 도박장에서 나왔을 때 나는 무엇을 감은 사람 같은 표정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또다시 일을 한다. 그리고 또다시 도박을 한다. 이 악순환은 멈추지 않았다. 도박꾼들 사이에서는 공통적인 말이 있다. 다음번엔 꼭 이길 거야. 나도 매일 그 말을 했다. 도박장을 나올 때마다 나는 다음에 갈 때는 분명히 이길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오늘은 운이 없었나 봐. 다음엔 다를 거야. 이번엔 내가 너무 오래 있었나 봐. 다음엔 빨리 빠져나올 거야. 내가 한 판을 더 했었으면 이겼을 텐데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다음번도 졌다. 그 다음번도 졌다. 하지만 가끔은 이기기도 했다. 그것이 더 문제였다. 작은 승리들이 나를 더욱 깊은 늪으로 빠져들게 했다. 어느 날 나는 500만 원을 샀다. 카지노에서 500만 원을 벌었다. 그 순간 나는 정말로 행복했다.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았다. 빌린 돈을 갚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그 500만 원 중 200만 원을 가져갔다. 나머지 300만 원은 도박판에 다시 넣었다. 그리고 그 300만 원을 모두 잃었다. 그리고 가져갔던 200만 원도 도박판에 넣었다. 결국 내가 가진 것은 다시 공허함이었다. 대학교 3학년, 나는 한 여자를 만났다. 이름은 지은 가명이었다. 지은은 같은 학과의 학생이었다. 그녀는 정말 좋은 가정에서 자라온 것처럼 보였다. 예뻤고 착했고 똑똑했다. 게다가 나를 좋아해 준다고 말했다. 너 왜 나를 좋아해? 내가 물었을 때 지은은 웃으며 대답했다. 왜냐하면 너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넌 뭔가 깊이가 있어. 그리고 착한 사람이야. 내가 착한 사람? 그 말은 거짓이었다. 나는 착한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거짓말쟁이였고 사기꾼이었고 중독자였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스스로를 속였다. 맞아. 나는 좋은 사람이야.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야. 나는 지은에게 약속했다. 이제부터는 도박을 안 할 거야. 너 때문에라도, 우리의 미래 때문에라도. 지은은 나를 믿었다. 그녀는 웃으며 나를 안았다. 그리고 나는 그 순간을 진심으로 후회할 줄은 몰랐다. 처음 2주일 동안 나는 정말로 도박을 하지 않았다. 지은과 데이트를 했다. 영화도 봤고, 카페도 갔고, 손을 잡고 산책도 했다. 나는 정말로 행복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라고 생각했다. 도박장의 그 짜릿함은 진짜 행복이 아니었구나라고. 하지만 그 깨달음은 길지 않았다. 사귀기 시작한 지 2주 후 나는 도박장에 갔다. 이유는 단순했다. 친구가 우리 한 판 해보자고 했고 나는 뭐 한두 판 하는 건 상관없겠지 라고 생각했다. 그 한두 판이 밤새 도박으로 이어졌다. 지혜는 날 기다렸을 것이다. 약속했던 데이트 시간이 흐르고 그리고 내 핸드폰에 그녀의 문자들이 쌓였을 것이다. 넌 어디야? 뭐 하고 있어? 우리 약속 안 했어? 나는 핸드폰을 보지 않았다. 아니, 보고 싶지 않았다. 새벽 4시경에 나는 도박장을 나왔다. 돈을 크게 잃었다. 그리고 지은의 부재를 깨달았다. 핸드폰을 켰을 때 그녀의 문자들이 수십 개 있었다. 처음엔 관심 어린 톤이었고 나중엔 다그치는 톤이었고 마지막엔 포기한 톤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안해. 친구들이 갑자기 나한테 뭔가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해서. 거짓말이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은 처음이 아니었다. 이후로도 계속될 거라는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처음에 지혜는 내게 이해심이 있었다. 괜찮아. 친구들도 중요하지. 다음엔 내가 양해할게. 하지만 이것이 반복되면서 그녀의 태도가 변했다.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
왜 자꾸 이러는 거야? 너 진짜 뭐해? 내가 도박장에 가는 횟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이었다가 일주일에 3번, 5번이 되었다. 결국 거의 매일 밤을 도박장에서 보냈다. 그리고 지은은 더 이상 참지 않았다. 우리의 첫 싸움은 카페에서 일어났다. 약속 시간에 나타나지 않은 나를 기다린 지은이 직접 나를 찾아온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도박장에서 빠져나와 그녀를 만났다. 너 뭐하고 있었어? 내가 대답하지 못하자 그녀는 나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그 손에서 도박장의 냄새를 맡았을 것이다. 담배, 술, 그리고 절망의 냄새. 도박장이었어? 아니야. 그냥 그 순간 지은은 울기 시작했다. 나를 속이지 마. 제발 나한테는 진심으로 대해줘. 나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거짓말을 할까? 진실을 말할까? 어느 쪽이든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다. 결국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냥 침묵했다. 지은은 나를 정신과에 가자고 권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병이야. 의사를 봐야 해. 처음엔 나는 거부했다. 나는 괜찮아. 그냥 자제력의 문제일 뿐이야. 하지만 지은의 계속된 권유와 눈물 앞에서 나는 항복했다. 정신과 의사는 내게 여러 질문을 했다. 도박을 시작한 나이, 빈도, 손실액 등등. 나는 솔직하게 또는 솔직하지 않게 대답했다. 의사는 명확했다. 당신은 도박 중독입니다. 이것은 질병이며 치료가 필요합니다. 약을 받았다. 항우울제, 항불안제, 그리고 도박 충동을 억제하는 약. 의사는 또한 도박 중독 자조 모임에 참석할 것을 권했다. 나는 약을 먹겠다고 약속했다. 자조 모임에도 가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나의 약속은 이미 신뢰받지 못했다. 약을 먹으면서 처음 비일에 2주일은 나아 보였다. 도박을 하고 싶은 욕망이 줄어든 것처럼 느껴졌다. 지은도 희망을 가졌다. 봐, 치료가 되는 거지. 계속하면 좋아질 거야. 하지만 그것도 일시적이었다. 약의 효과에 적응하면서 도박에 대한 욕망이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나는 약을 먹으면서도 도박을 했다. 마치 약이 치료인 척하면서 내 영혼은 여전히 도박장으로 향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은이 나를 따라왔다. 도박장에 나는 바카라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지은은 그 뒤에서 나를 봤다. 내가 돈을 걸고 지는 것을 봤다. 그리고 내가 다시 돈을 거는 것을 봤다. 그녀의 울음소리가 도박장 안에 울렸다. 다른 손님들이 쳐다봤다. 딜러도 일시적으로 게임을 중단했다. 넌 정말... 지은은 말을 마치지 못했다. 그리고 도박장을 나가버렸다. 나는 그녀를 쫓아가지 않았다. 나는 게임을 계속했다. 그것이 우리의 관계가 깨지는 순간이었을 것이다. 비록 그 후에도 몇 달이 더 함께했지만 그 순간부터 지은은 나를 포기한 것 같았다. 지은과 사귀면서 약 1년 반이 지났을 때 나는 지은에게 결혼을 제안했다. 왜 그랬을까? 지금 돌아보니 그것은 도박을 끝낼 수 있을 거라는 희망 때문이었던 것 같다. 결혼하면 아내가 나를 감시할 거야. 그럼 도박을 할 수 없을 거야. 그럼 내가 바뀔 거야.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 지은은 처음엔 거부했다. 너 정신 차려. 넌 아직도 치료받고 있잖아. 하지만 나는 계속 설득했다. 내 진심이 전해졌는지 아니면 그녀도 나를 포기하고 싶었는지. 결국 그녀는 알겠어. 그럼 정말로 바뀐다면 결혼하자고 말했다.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다. 작은 식이었다. 양쪽 부모님과 가까운 친구들만 참석했다. 내 부모님은 얼마나 기뻤을까. 마침내 아들이 제정신을 차린 것 같았을 테니까. 예식장에서 내가 지은의 손을 잡았을 때 나는 진심으로 다짐했다. 이번엔 정말로 달라지겠다. 그 다짐은 거짓이었다. 결혼 후
우리는 작은 전셋집에 들어갔다.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40만 원. 신혼부부로서는 많은 돈을 투자한 것이었다. 그 돈의 상당 부분은 지은의 부모님이 도와주셨다. 처음 몇 주일은 정말로 좋았다. 지은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즐거웠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 밥을 먹고 저녁에는 함께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내 도박 욕망은 죽지 않았다. 살짝만 누그러들었을 뿐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결혼 후 1달 반이 되었을 때 나는 도박장에 갔다. 이유는 정말 작았다. 친구가 한 판 하자고 했고 그냥 한 판만 하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 판은 10판이 되었고 밤을 새웠다. 집에 돌아왔을 때 지은은 벌써 깨어 있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어디 있었어? 친구들 문제가 있어서. 또 거짓말이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은 시작일 뿐이었다. 결혼 1년 후 지은이 임신했다. 병원에서 초음파를 봤을 때 의사가 아이 성별이 보여요. 딸이에요 라고 말했다. 내 딸. 나는 그 순간 눈물이 났다. 아, 이제 정말 달라져야겠다. 이제 아이 때문이라도. 나는 또 스스로를 속였다. 딸이 태어났을 때 나는 진정으로 느꼈다. 책임감, 경외심, 그리고 사랑. 병원에서 간호사가 축하합니다. 딸이에요 라고 말했을 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거야. 그것도 거짓이었다. 딸이 태어나고 3개월이 지났을 때 나는 도박장에 갔다. 이유. 집에 있기 힘들었다. 울음소리, 기저귀 냄새, 아내의 요구들, 모든 것이 나를 짓누르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도망쳤다. 도박장으로. 지혜는 나를 따라왔다. 딸을 품에 안고 너 뭐하고 있어? 우리 아기가 있는데. 지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감정을 외면했다. 나는 도박판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 이후로 싸움이 시작되었다. 처음엔 말다툼이었다. 하지만 점점 심해졌다. 너 도박꾼이야. 뭐 하는 거야? 아, 그만해. 넌 나한테 지옥이야. 우리 아기한테는 아버지가 없는 거야? 그게 뭐 하는 짓이야. 그리고 가끔은 물리적 싸움으로 번졌다. 지은이 나를 밀었고 나는 그녀를 밀어냈다. 한 번은 지은이 나를 손으로 쳤고 나는 그녀의 팔을 잡았다. 처음 경찰이 온 것은 밤 11시경이었다. 이웃의 신고 때문이었다. 우리의 싸움 소리가 이웃집까지 들렸던 모양이다. 경찰관 둘이 들어왔고 뭐가 문제신가요? 라고 물었다. 나는 괜찮습니다. 그냥 부부싸움이었어요. 라고 말했다. 지은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라고 말했다. 경찰관들은 알겠습니다. 그럼 소음이 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나갔다. 하지만 경찰이 나가자마자 우리의 싸움은 다시 시작되었다. 이후로 경찰이 온 횟수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3번, 5번, 10번. 정확하지 않다. 하지만 패턴은 항상 같았다. 내가 밤새 도박을 한다. 지은이 나를 찾는다. 우리가 싸운다. 이웃이 신고한다. 경찰이 온다. 싸움이 멈춘다. 경찰이 간다. 그리고 또 싸운다. 경찰관들도 우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을 것이다. 아, 또 저 부부네요라고 한 경찰관이 나에게 말했다. 이 정도 되면 심각한 거예요. 도박 때문이라면 정신과 치료를 받으세요. 나는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것도 거짓이었다. 지은의 부모님은 이 상황을 알게 되었다. 아마도 지은이 울며 전화했을 것이다. 지은의 아버지는 나를 만났다. 식당에서. 그 만남은 정중하지만 단호했다. 당신이 내 딸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당신은 도박꾼이고 아버지로서 실격이에요. 딸한테 손을 들거나 폭력을 휘두르면 법으로 고소하겠어요. 나는 미안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또 거짓말이었다. 지은의 어머니는
딸에게 이혼을 권했다고 한다. 딸아, 이 남자와 함께 살 수 없어. 너 미쳐버릴 거야. 이혼해. 하지만 지혜는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 아마도 딸 때문일 것이었다. 결국 이혼은 불가피했다. 우리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었다. 미워해서가 아니라 파괴했기 때문이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 지혜는 아버지가 권한 변호사를 선임했고 나는 선임할 수 없었다. 돈이 없었다. 법원에서의 조정은 힘들었다. 판사는 내게 물었다. 당신의 현재 월급은 얼마입니까? 야, 200만 원입니다. 그럼 자녀 양육비로 얼마를 낼 수 있겠습니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돈이 없었다. 도박 때문에. 결국 판사는 판결했다. 피고인은 매월 18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 미지급 시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간다. 180만 원. 내 월급의 90%. 불가능해 보였다. 하지만 더 불가능한 것은 내가 그 돈을 내지 않을 거라는 것이었다. 이혼 후 1개월이 지났을 때 법원에서 우편물이 왔다. 양육비 미지급 통지서였다. 나는 그 우편물을 어머니께 주었다. 엄마, 이거 뭐야? 어머니는 우편물을 읽고 한숨을 쉬셨다. 그리고 양육비를 내라고 하셨다. 나는 어머니께 돈을 받았다. 180만 원. 그리고 그 돈을 도박장으로 가져갔다. 다음 달도 마찬가지였다. 그 다음 달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는 나를 위해 추가로 일을 하셨을 것이다. 아버지도. 법원의 우편물들은 계속 와 있었다. 강제집행 통지, 채무 통지. 어머니는 그것들을 받으셨고 묵묵히 해결하셨다. 얼마나 많은 밤을 어머니는 눈을 감지 못하고 누우셨을까? 이혼 후 법원은 나에게 월 1회 딸과 만날 권리를 주었다. 보통 토요일이었다. 처음 몇 번은 내가 딸을 만났다. 간식을 사주고 옷을 사주고 놀이터에 데려갔다. 내가 착한 아버지인 척했다. 하지만 계속되지 않았다. 어느 날부터 나는 딸을 만나는 날에도 도박장에 갔다. 딸을 어머니께 맡기고 나는 도박장으로 가버렸다. 엄마, 딸 좀 봐줄 수 있어? 어머니는 항상 알겠다고 말씀하셨다. 당신이 할 일을 멈추고 손녀를 안으셨다. 한 달에 한 번 딸과 함께 있을 기회. 나는 그것을 버렸다. 이혼 후 나는 식당에서 허드레쉬를 시작했다. 아침부터 밤까지 무거운 물건을 옮기고 음식을 준비했다. 월급은 약 200만 원이었다. 그 돈은 어떻게 됐을까? 가끔은 어머니께 양육비 대신 내기도 했고 대부분은 도박판으로 들어갔다. 생활비, 부모님 집에서 밥을 얻어먹었다. 옷, 형의 헌옷이나 친구의 중고 옷을 입었다. 신발 한 켤레를 살 돈도 없었다. 내 신발은 구멍이 나기 시작했다. 발가락이 튀어나왔다. 비가 오면 발이 젖었다. 하지만 나는 신발을 못 샀다. 왜냐하면 그 돈도 도박판에 있기 때문이었다. 친구들이 나를 봤을 것이다. 저 친구, 신발도 못 사네? 라고. 하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이미 비웃음에 익숙해져 있었다. 식당에서의 월급으로는 부족했다. 도박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지인들에게 빌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야, 미안한데 5만 원 빌려줄 수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웃으며 빌려주었다. 괜찮아. 천천히 줘. 그 친절이 나를 계속 빌리게 했다.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액수가 증가했다. 그리고 빌린 사람도 증가했다. 정확하게 기억나는 것은 한 친구에게 수백만 원을 빌렸다는 것이다. 그 친구는 형, 괜찮아. 필요할 때 줘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돈을 갚을 날은 오지 않았다. 빌린 돈을 도박판에 쓸 때 나는 죄책감을 느꼈다. 아, 이건 아니야. 이 돈은 내 돈이 아니야. 이건 빌린 돈이야. 하지만 동시에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이 돈으로 크게 따면 갚을 수 있어. 그럼 괜찮지 않아? 그것은 거짓이었다. 빌린 돈으로 번 돈도 도박판으로 들어갔다. 더 슬픈 것은 내가 이것을 알면서도 계속했다는 것이다. 모든 날이 졌던 것은 아니었다. 때로는 이기기도 했다. 한 번은 300만 원을 샀다. 카지노에서 300만 원을 땄다. 그 순간 나는 생각했다. 이제 모든 게 괜찮겠지. 이제 갚을 수 있지. 나는 100만 원을 가져왔다. 그리고 200만 원을 다시 도박판에 넣었다. 그 200만 원과 가져온 100만 원을 모두 잃었다. 그리고 또 빌렸다. 어느 정도 시점부터 나는 정상적인 사람들에게 더 이상 빌릴 수 없게 되었다. 이미 충분히 많이 빌렸고 갚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는 다른 곳으로 갔다. 불법 대금업자들이었다. 그들은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줬다. 10만 원을 빌리면 며칠 후에 13만 원을 갚아야 했다. 하지만 나는 갚을 수 없었다. 그래서 또다시 빌렸다. 이자에 이자가 붙었다. 얼마나 많이 빌렸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수천만 원. 아마도. 불법 금융업자들은 처음엔 친절했다. 형, 힘들지? 괜찮아. 우리가 도와줄게. 하지만 나중엔 협박으로 바뀌었다. 형, 이제 진짜 갚아야 해. 안 그러면 큰일 난다. 나는 공포를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여전히 도박장에 갔다. 왜냐하면 나는 그 돈을 도박으로 따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 밤은 평범하게 시작되었다. 나는 도박장에서 크게 졌다. 아마도 수백만 원을 잃었을 것이다.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 그 정도로 절망했다. 나는 술을 마셨다. 많이. 도박장 옆 간이주점에서 소주병을 몇 개 비웠다. 머리가 복잡했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가락 끝이 떨렸다. 이제 어떻게 하지? 불법 금융업자한테 갚아야 하는데 나는 마음이 급했다. 돈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돈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지 생각했다. 부모님, 어머니 집에는 돈이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 때 나는 이미 차를 타고 있었다. 취한 상태로 부모님 집에 도착한 것은 밤 11시경이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미 주무시고 계셨다. 내일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하는 아버지는 이미 깊은 수면에 빠져 있었을 것이다. 나는 부모님을 깨우지 않고 조용히 들어갔다. 그리고 부엌에 들어갔다. 칼을 집어들었다. 나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지금도 이해가 안 간다. 아마도 내 뇌가 이미 정상이 아니었을 것이다. 중독, 알코올, 절망,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나의 이성을 완전히 빼앗아간 것 같다. 엄마, 엄마. 나는 어머니를 깨웠다. 어머니의 눈이 떠졌다. 그리고 그 눈이 내 손에 들린 칼을 봤다. 나 죽을 것 같아. 엄마가 가진 돈 있잖아. 그거 안 주면 나 죽을 것 같아. 돈 내놔.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두려움이 가득했다. 아들, 아들, 그 칼을 내려놔. 제발.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다. 아버지가 깼다. 아들, 진정해. 그 칼 내려놔. 아버지는 침대에서 일어났고 나에게 다가왔다. 나는 칼을 들고 있었다. 부모님을 협박하고 있었다. 내 부모님을. 그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이었다. 엄마, 미안해. 진짜 미안해. 그냥 돈만 있으면 돼. 어머니는 결국 돈을 주셨다. 얼마였을까?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마도 몇백만 원. 나는 그 돈을 들고 집을 나갔다. 그리고 어디로 갔을까? 도박장이었다. 그 다음 날 아침, 나는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다. 아마도 도박장에서 돈을 모두 잃고 돌아갔을 것이다. 거실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앉아 있었다. 둘 다 말이 없었다. 아버지의 얼굴은 석상처럼 딱딱했다. 어머니의 눈은 부어 있었다. 당신은 밤새 운 것 같았다. 나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미안해는 너무나 약한 말이었다.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넌 정말 우리한테 뭘 하는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절망이었다. 자식을 포기한 듯한 절망이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침묵했다. 그 침묵이 가장 무서웠다. 나는 부모님 집에서 나왔다. 그리고 그 이후로 한동안 부모님 집에 가지 않았다. 미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두려운 마음이 더 컸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얼굴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내가 사는 작은 전셋방으로 돌아갔다. 바닥에 누웠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생각했다. 내가 뭐 하는 거야? 나는 인간인가? 내 딸은 아버지가 없고, 내 부모님은 나 때문에 고생하고, 내 전 아내는 나한테 상처를 받았고, 그 생각들이 나를 짓눌렀다. 가슴이 답답했다. 호흡이 얕아졌다. 나는 정신이 상자인가? 아니면 그냥 약한 인간인가? 약 1개월 후 어머니가 나의 전셋방을 찾아왔다. 당신은 내 모습을 보고 또 울었다. 말라 비틀어진 몸, 낡은 옷, 신발에 난 구멍. 내 모습은 비참했다. 우리 아들, 어디가 아파? 어머니가 물었을 때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내가 얼마나 나락에 떨어져 있는지. 어머니의 권유로 나는 다시 정신과를 찾아갔다. 이번엔 진심으로. 의사는 내게 입원을 권했다. 하지만 나는 거부했다. 대신 약물 치료와 정기적인 상담을 받기로 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도박 중독 자조 모임에 참석하기로 한 것이다. 도박 중독 자조 모임은 교회 지하실에서 열렸다. 처음 들어갔을 때 나는 부끄러웠다. 하지만 그곳에는 나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 나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 한 남자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도박 때문에 아내를 잃었어. 이제 아이들은 엄마와만 살아. 나는 면회실에서만 아이들을 만난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생각했다. 나는 아직이다. 아직 내 딸을 만날 수 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식당에서의 허드렛을 그만두기로 했다. 그곳은 도박장과 가까웠고 너무 힘들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다. 건설 현장이었다. 일당이 적었지만 규칙적이었고 도박장과 먼 곳이었다. 처음 몇 주일은 힘들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안정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약 2개월이 지났을 때 나는 부모님 집에 갔다. 식사를 들고 거실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울며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로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나 못난 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고통을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어머니는 나를 안아주셨다. 아버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우리가 너를 포기한 적은 없다. 다만 힘들었을 뿐이야. 이제는 정말로 달라질 것 같구나. 그날부터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양육비를 제때 내는 것이었다. 새로운 직장에서 월급은 약 180만 원이었다. 정확히 내가 내야 하는 양육비와 같은 액수였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다. 밥을 덜 먹어야 했고, 옷은 사지 않았고, 취미 생활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나는 이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내 책임이었다. 그리고 양육비를 낼 때마다 나는 생각했다. 이 돈이 내 딸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학원에 보낸다. 그 생각이 나를 버티게 했다. 이혼 후 나는 한 달에 한 번 딸을 만났다. 처음엔 어색했다. 딸은 나를 기억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아버지로 인식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낯선 남자였다. 아빠가 누구야?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놓쳤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달 만나기 시작했다. 작은 것들부터 손을 잡기, 밥 먹기, 놀아주기. 시간이 흘러
딸은 나를 아버지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한 번은 딸이 내게 물었다. 아빠, 왜 우리랑 안 살아? 그 질문은 칼같이 내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가 도박을 해서 엄마와 헤어지게 됐어. 미안해. 딸은 뭐라고 말했을까? 아빠, 이제 도박 안 해? 응. 아빠는 이제 도박 안 해. 너 때문에. 지금 나는 도박을 한 지 1년 6개월이 된다. 매일이 쉬운 것은 아니다. 도박장 앞을 지날 때 나는 여전히 설렜다. 도박 관련 뉴스를 보면 내 손가락이 떨렸다. 꿈에서는 도박장에 가 있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견디고 있다. 이제 나는 부모님 집에 자주 간다. 당신들과 밥을 먹고 대화하고 함께한다. 아버지는 여전히 쓰레기 수거 차량을 운전한다. 어머니는 여전히 식당에서 일한다. 하지만 이제는 당신들을 도울 수 있다. 작은 용돈도 드리고 필요한 것도 사드린다. 내 이름은 가명이고 나는 도박 중독자였다.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다. 왜냐하면 중독은 완전히 치유되지 않는다. 나는 평생 회복 중인 도박 중독자로 살 것이다. 만약 당신이 지금 도박을 시작하려고 한다면 제발 하지 마라. 정말로 나는 당신에게 간청한다. 도박은 당신의 인생을 파괴한다. 당신의 가정을 파괴한다.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파괴한다. 나는 내 아내를 잃었다. 내 딸과의 시간을 잃었다. 내 부모님에게 수년간의 고통을 선물했다. 내 친구들의 신뢰를 배신했다. 그리고 돈을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잃었다. 만약 당신이 이미 도박 중독에 빠져 있다면 지금 당장 도움을 청해라. 정신과에 가라. 자조 모임에 참석하라. 가족에게 말해라.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라. 늦지 않았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나도 했다. 그리고 지금 나는 다시 살아가고 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정성 있게 당신도 할 수 있다. 나의 딸은 이제 6살이다. 나는 매달 그녀를 만난다. 그리고 조금씩 아버지가 되어가고 있다. 내 부모님은 여전히 일한다. 하지만 이제 당신들의 얼굴에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보인다. 내 친구 중 일부는 여전히 나를 믿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계속 노력하고 있다. 시간이 신뢰를 회복시킬 거라고 믿으면서. 이것이 내 이야기다. 당신의 이야기가 나처럼 되지 않기를 바란다.